네, 맞습니다. 핀테크 분야에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시는 기업이죠. 소피 테크놀로지스, 티커 SOFI에 대해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 후에 여러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도 꽤 활발한데요. 특히 좀 눈여겨볼 점이 최근에 소파이 가치 평가가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이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그 배경을 좀 속 시원히 풀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파이가 보여준 성장세 이게 꽤 인상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수익성 개선 이면도 봐야 하고 또 앞으로 기회 요인이나 잠재적인 위험 같은 것들까지. 오늘 저희랑 같이 그 핵심을 좀 짚어보시죠. 아마 여러분께서 소파이라는 기업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파이 이야기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우선 최근에 나온 분석 중 하나부터 살펴보죠. 2025년 10월 22일자로 소파이의 공정 가치를 기존 14달러에서 16달러로 이렇게 올렸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평가를 조정한 데는 뭐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대출 플랫폼 사업에서 나오는 매출. 이게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이제 예금이랑 대출금리 차이에서 얻는 이익 있잖아요. 그 순이자 이익, NII, 이게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에서 번 이자랑 예금처럼 빌린 돈에 준 이자, 그 차이가 늘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전체 자산 대비 비율로 나타낸 게 순이자 마진, NIM이고요. 아, 순이자 마진. 네. 네. 특히 소파이가 자기들 가진 자금만으로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대출 수요가 있잖아요. 이걸 외부 투자자한테 연결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같은 플랫폼 수익, 이게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예금 유치를 통해서 자금 조달 비용도 낮추고 그러면서 순이자 이익 기반도 좀 탄탄해졌고요.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지금 현재 소파이 주가가 27달러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그 16달러하고는 거의 뭐 7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상당한 차이죠. 이 분석가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현재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025년 들어서 소파이가 계속 실적 전망치를 올렸잖아요. 네, 계속 올렸죠. 네, 그리고 매분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고 이런 점들이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녹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소파이 하면 많은 분들이 그 학자금 대출 재융자, 리파이낸싱 이걸로 시작한 회사를 기억하실 텐데 지금은 사업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맞습니다. 이제는 뭐 개인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도 하고 주식거래 중개, 디지털 뱅킹 서비스, 투자 자문까지 거의 뭐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완전히 바뀐 거죠. 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금융생활의 모든 걸 한 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샵,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원스톱샵. 네. 게다가 2020년에 인수한 갈릴레오라는 기술 회사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른 핀테커 기업들한테 결제 시스템이나 계좌 관리 같은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수수료 수익도 얻고 있거든요. 이것도 꽤 중요한 수혜권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2025년에 특히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그 대출 플랫폼하고 순이자 이익, NII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소파이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인 것 같아서요. 네, 그럼요. 먼저 대출 플랫폼 사업을 좀 보면요. 2025년 2분기에만 조정된 순매출 기준으로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벌었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정말 높은 성장률을 보인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파이가 가진 자본금만으로는 실행할 수 없는 규모의 대출까지도 그 외부 투자자들, 예를 들면 뭐 포트레스 같은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외부 자금을 활용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신청은 소파이가 받지만 실제 돈은 외부 투자자가 대주고 소파이는 그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나 관리 수수료 같은 걸로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이걸 제3자 위탁 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자본 부담 없이 대출 사업 전체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분기 전체 대출 신규 실행액, 그러니까 오리지네이션이 87억 6천만 달러나 됐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바로 전분기보다도 22%나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게 바로 이자 수익 말고 수수료 기반 매출이 구조적으로 커지는 배경인 거죠. 자기 자본 말고 외부 자본을 활용해서 사업 규모를 키우고 거기서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 방식이군요. 네네. 그럼 순이자 이익 쪽은 어떤가요? 순이자액, 그러니까 NII 쪽에서는 예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져와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소파이가 은행 라이센스를 딴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예금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을 이걸로 대체해 나가고 있는 거죠. 아,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2025년 2분기에 그 순이자 마진 NIM이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이건 뭐 취급하는 대출 상품 구성이 좀 변하면서 나타난 약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인 이익 창출 능력 자체는 여전히 좋다는 평가입니다. 결국에는 안정적인 예금 확보를 통해서 조달 비용은 낮추고 또 꾸준히 대출은 성장하고 이게 맞물리면서 순이자 이익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분기 최대 실적, 특히 조정된 기준의 EBITDA 있잖아요. 이자, 세금,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이거하고 순이익 달성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실제 실적 숫자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2025년 2분기 성적이 진짜 인상적이었다면서요. 네,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아주 좋은 성과였습니다. 회계 기준 GAAP 기준으로 매출은 8억 5,500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요. 특정 항목들을 조정한 매출은 8억 5,800만 달러로 44% 증가했습니다. 와, 40%대 성장이라니? 네. 그리고 조정 EBITDA는 2억 4,900만 달러로 무려 81%나 급증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GAAP 기준 순이익이 9,73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7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이어갔다는 점이죠. 와, 7분기 연속 흑자. 아,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아, 시장이 왜 소파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치도 다시 올렸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2025년 전체 연간 순매출은 약 33억 7,500만 달러, 조정 EBITDA는 약 9억 6천만 달러, 그리고 GAAP 기준 주당 순이익 EPS는 0.31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그 대출 플랫폼 사업하고 금융 서비스 부문 성장이 계속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효율성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한 결과죠. 흔히 말하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서 동시에 수익성까지 같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명확한 증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어떤 분석에서는 공정 가치를 16달러로 보는데 현재 주가는 27달러 수준이란 말이죠. 이 차이가 크니까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석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가치 평가는 어떤 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소파이가 벌어들이는 이익 수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걸 고려해서 계산해 보면 기업의 내재 가치가 한 자릿수 달러대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석도 있어요. 한 자릿수요? 16달러보다도 훨씬 보수적인데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는 현재 주가가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와, 왜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는 걸까요? 결국은 소파이의 미래 성장세가 얼마나 지속될 거라고 보는지, 또 경기가 나빠졌을 때 신용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전망들이 분석가마다 크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장 기간이라든지 신용 손실률, 플랫폼 수익률 같은 핵심 변수들에 대한 작은 가정 차이가 최종 가치 평가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에 담긴 높은 성장 기대치가 과연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소파이 주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이유, 그러니까 리스크 요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신용 위험이죠. 만약에 경기가 예상보다 더 나빠지거나 실업률이 오르면 개인들이 빌린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렇게 되면 소파이는 대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고 이게 곧바로 순이익 감소로 이뤄집니다. 또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신규 대출 자체가 좀 위축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신용손실률이 정점을 지났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신용 위험. 네. 둘째는 금리 변동성입니다.
금리가 만약에 예상치 못하게 다시 빠르게 오르면 소파이가 예금 같은 걸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죠. 동시에 높은 금리는 사람들 대출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순이자 이익하고 수수료 수입 모두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비용도 오르고 대출 수요도 줄고 양쪽으로 부담이네요. 그렇죠. 셋째는 규제 환경의 변화입니다. 소파이는 은행업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당국의 여러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 꼭 보유해야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비율이나 자기 자본 비율 같은 규제가 만약 강화되면 사업 확장에 좀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외부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한 규제 변화도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규제 변화도 무시 못하겠군요. 마지막으로 경쟁 심화를 빼놓을 수 없어요. 핀테크 시장은 물론이고 기존의 큰 은행들도 디지털 전환을 막 서두르면서 경쟁이 정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파이가 확장하려는 신용카드나 주식거래, 결제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수수료 인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 한 명에게서 얻는 수익, 즉 고객 생애 가치, LTV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네, 위험 요인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네요. 하지만 반대로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파의 성장을 계속 이끌어갈 긍정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성장 촉매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성장 동력 역시 뚜렷하게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플랫폼 수익의 다각화와 성장이에요. 자체 자본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3자 연계 대출을 늘리고 갈릴레오 같은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수수료 기반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 이게 소파이의 수익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좀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다양한 외부 파트너들하고 협력을 늘려나가는 것은 고정 비용 부담을 줄여서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수익 확대. 네. 둘째는 교차 판매 효과의 본격화입니다. 소파이는 한 명의 고객이 예금, 대출, 투자, 카드 등등 여러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데 쓴 비용, 즉 고객 확보 비용 CAC를 더 빨리 회수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 그 고객에게서 얻는 총수익, 고객 생애 가치, LTV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아, 한 고객이 여러 상품을 쓰게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회원 수가 늘고 또 회원 한 명당 이용하는 상품 수가 늘어날수록 이 선순환 효과는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비이자 수익 확대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셋째는 지속적인 실적 가이던스 상할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소파이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꾸준히 보여주면서 연간 목표치를 계속 올려잡아 왔어요. 만약 앞으로도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소파이 스토리에 계속 열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소파이의 현재 주가에는 미래 성장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반영된 프리미엄이 붙어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보수적인 가치평가랑 성장 기대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 밸류 리스크, 그러니까 현재 가치 대비 주가가 좀 비싸다는 위험이 존재해요. 아까 언급된 $16 같은 공정가치 추정치랑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7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플랫폼 매출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운영 효율성도 개선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은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 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해주는 요인들이 됩니다. 네, 양쪽 측면이 다 있네요. 그렇죠. 결국 이 균형점은 투자자 각자가 미래의 신용시장 환경이나 금리 변화 방향, 그리고 소파이가 현재의 플랫폼 사업 확장 전략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신용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자본 비용은 어떻게 될지, 플랫폼 시장에서 소파이가 점유율을 얼마나 가져가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과 전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소파이의 미래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네, 몇 가지 핵심적인 지표들을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분기별 대출 실행의 규모와 그 구성입니다. 특히 소파이가 직접 자금을 대는 대출하고 외부 투자자에게 연계해주는 대출, 이 비중 변화를 좀 눈여겨봐야 해요. 이게 수익 구조의 안정성과 성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체 대출과 외부 연계 대출 비중이군요. 네. 둘째, 순이자 마진의 추이와 예금 조달 비용 변화입니다. 예금이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는지, 예금 금리 같은 자금 조달 비용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높아진 비용을 대출 금리에 얼마나 잘 반영시키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 핵심 이익인 순이자 이익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NIM과 조달 비용. 셋째, 신용 관련 지표들의 변화입니다. 실제 발생한 대손 비용률이나 연체율, 부실채권 횟수율 같은 지표들을 통해서 소파이의 신용 위험 관리 능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또 경기 변화에 따른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야 합니다. 신용 지표들. 네. 넷째,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 가이던스 달성 여부입니다. 매 분기 발표하는 실적과 함께 제시되는 연간 매출, EBITDA 대이, 주당 순이익, EPS 목표치, 이걸 꾸준히 달성하는지 혹은 이걸 넘어서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지가 투자자 신뢰도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죠. 가이던스 달성 여부도 중요하군요. 마지막으로 규제 환경 변화나 자본 관련 뉴스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은행으로서 지켜야 하는 유동성 비율이나 레버리지 비율 같은 자본 규제 관련 이슈가 새롭게 부각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소피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정말 다각도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상적인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긴 한데 동시에 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과 여러 잠재적 위험 요인들도 함께 안고 있는 좀 복합적인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공정 가치가 상향 조정된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현재 주가는 이미 이런 성장 기대감을 상당 부분 좀 앞서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매 분기 발표될 실적하고 실제 실행 능력, 그리고 신용 환경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소파이가 그 플랫폼 사업 다각화와 비이자 수익 비중 확대를 통해서 얼마나 꾸준히 성과를 증명해내느냐, 이게 중장기적인 가치 평가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소파이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넓히고 또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소파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원스톱 금융 플랫폼 전략, 이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요. 단순히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걸 넘어서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에 훨씬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될 텐데요. 이런 통합이 가져올 편리함이나 효율성 외에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기회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생각지 못한 도전 과제나 사회적 영향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방대한 고객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서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나 보안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 유익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